안녕하세요. 정치 속의 철학 이야기, 철학 속의 정치 이야기, 철학사이다 애청자 여러분, 정치 철학자 김만권입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경랑에 휩싸여 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온 나라가 이게 나라냐라는 아우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지금이 행복하기도 합니다. 바로 11월에 열린 거대한 촛불 집회를 통해 우리 시민들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박근혜 하야를 함께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 외침이 더 놀라웠던 이유는요, 시민들이 평화를 통해 의사표시를 찾았다는 데 있는 것인데요. 원래 평화라는 말은 명백히 갈등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조화로운 상태라는 뜻이죠. 명백한 불의 앞에서 가장 정의로운 수단인 평화를 통해 박근혜 하야를 요구한 시민들의 역량에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사실 참여의 희망이라는 책을 2008년 촛불 집회를 정당화하려고 낸 적이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 책에 실린 내용들이 고스란히 거리에서 실현되고 있어서 현장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혼자서 막 뿌듯해가지고 지극한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구체화하고 정리한 이론을 거리에서 고스란히 실현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은 철학사이다, 바로 이 책이 선장한 5번째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이 5번째 책이 이런 시민들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저작입니다. 일단 책 제목이 장난이 아닙니다. 듣도 보도 못한 정치. 올 하반기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오늘은 이 듣도 보도 못한 정치를 쓴 저자의 한 분인 와글의 김정현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철학사이다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와글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김정현이고요. 듣도 보도 못한 정치의 여러 저자 중 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 오늘 초대 손님이 한 분 더 계십니다. 이 책을 직접 쓰시진 않으셨지만 바로 이 듣도 보도 못한 정치를 통해 시민들의 정치 참여 확장에 앞장서고 있는 빠흐띠의 권오현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대표님도 한마디 좀 인사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민주주의 플랫폼 개발자 협동조합을 만들고 있는 권오현이라고 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두 분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의 정체가 아주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와글, 빠흐띠,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낯선 이름이기도 한데요. 일단 김정현님은 와글, 그리고 권오현 대표님은 빠흐띠인데 일단 두 단체가 어떤 곳인지 좀 간략하게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와글부터 하는 건 어떨까요? 예, 네. 와글은 저희는 정치 스타트업을 표방하고 있고요.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은 좀 새로운 방식으로 기존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영리적 이익을 내는 그런 일을 하는 신생기업을 가리키는데요. 저희는 정치 영역에서 영리 축은 아니고 어떤 유의미한 변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새로운 접근으로 그렇게 일하고 있는 정치 스타트업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접근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좀 궁금해지는데 구체적으로 하나의 사례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좀 일단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존의 정치라고 하면 이제 양복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럴듯한 데 모여가지고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최근에 만든 서비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빠흐띠랑 같이 개발을 한 이제 국회 톡톡이라는 웹 플랫폼이 있는데요. 여기서 시민들이 이런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면 그거를 지지하는 1000명을 모았을 때 국회의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법안 발의 약속을 받아내는 그런 온라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건강한 공공시민 압력단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네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거는 거기 온갖 게 다 올라와요. 우리가 이게 법이 돼라고 싶은 그런 제안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하나의 사례를 여쭤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으니까 올라온 재밌는 것들 중에 하나는 대통령 후보 입후보 할 때 자격시험 치르자.
이 사람이 혼이 정상인지 네. 아닌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예. 뭐 개인적으로는 별로 찬성하지 않는데 그런 제안까지 다 가능한 곳이 그곳이다라는 걸 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권 대표님이 빠흐티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민주주의 플랫폼이 어떤 게 가능할까를 실험하고 만드는 개발자 협동조합이고요. 개발자 협동조합이요. 예. 네, 어떤 그 공공적인 플랫폼들이 그 제대로 유지되고 운영이 되려면 만드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민주적인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계속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생각해서 저희는 개발자 협동조합으로 만들었고, 저희를 소개할 때는 사람과 사람들이 어떤 더 나은 관계를 맺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 나은 관계는 사람들이 더 민주적이고 또 서로도 공감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플랫폼들을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 예. 사실 그 많은 민주주의자들이 이 개혁의 시기에 놓치고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꾸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아주 쉽게 이렇게 빠흐티에서는 민주주의를 정말 민주적 수단으로 바꿔보자고 하는 네. 사람들의 집단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소개해 주셔서 아주 저도 흥미롭게 이야기가 좀 들어옵니다. 결국 두 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이 와글도 그다음 빠흐티도 역시 이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듣도 보도 못한 정치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듣도 보도 못한 정치의 주인공은 시민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민운동이라고 부르는 활동을 통해서 우리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익숙한 정치 행위자인데요. 네. 어떻게 시민을 듣도 보도 못한 정치의 주인공으로 삼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좀 일단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 책을 이제 기획을 시작하게 된 건 이제 저희 대표님, 이진순 대표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정치라고 하면 시민운동이 말씀하신 대로 되게 익숙하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2000년대 초반까지는 굉장히 그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선도적인 방식의 정치 참여가 있었다고 저희는 봤어요. 예를 들면 촛불 집회가 그렇게 대규모로 퍼져갈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자기의 의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되게 효과적인 방법이었고, 그 다음에 참여형 저널리즘도 그때 처음으로 등장을 했었죠. 그게 전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좀 됐었는데, 근데 이제 그 후로 약 10여 년이 흘렀는데 역설적이게도 그 시민은 참여의 정치가 가장 선도적이었던 나라가 그 부분이 되게 쇠퇴한 형태가 됐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민 정치를 다시 조명해보자.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선도적으로 시민 정치를 이끌고 있었는데 그 선도적인 시민 정치가 어느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쇠퇴했고, 그래서 다시 그 시민 정치를 되살리기 위해서 네. 조명해보는 방식을 택했다라는데, 그러면 여기서 조명을 했을 때 좀 뭔가 새로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재조명을 해보자라고 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그럼 시민의 어떤 새로운 측면을 조명해보고자 했던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방금 이제 쇠퇴했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뭐 저는 시민 단체들에게 뭐 책임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희가 봤던 건 이런 거였어요. 시민들이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나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민단체는 그 일종의 전문가 집단화해서 시민들의 요구를 대리하는 형태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회가 하는 역할을 조금 더 작은 형태로 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후원에 의존하게 되고 사람들의 참여는 오히려 떨어지고 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봐서, 저희가 이제 책에서 소개한 사례들은 대부분 이런 경우예요. 시민들이 자기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조직화했고 그게 실질적인 정치 주체로까지 이렇게 전환이 된 케이스들이거든요. 아니 사실 이 듣도 보도 못한 정치를 이 책장을 딱 열어보면 제일 눈에 띄는 게 이 책 전체가 사실은 다 사례예요. 그렇죠. 사실 사례 모음집에 되게 가까운데, 그 사례가 단순히 사례 보고의 형식을 띠는 것들이 아니고 그것들을 갖다가 어떤 시의와 상황에 맞게 컨텍스트에 맞게 그걸 잘 분석해 놓은 또 그런 사례집으로 보여서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사실 이 책을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꼭 사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좀 뭐 재밌는 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엄청난 칭찬이시네요. 아닙니다. 소설 읽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사례를 모아야겠다 이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도 또 궁금합니다. 사례는 일단 생생하죠. 쉽게 읽을 수 있고, 쉽게 읽을 수 있다고 해서 내용이 쉽다는 건 아니고요. 의미 있는 내용들인데, 사실은 이제 김만권 선생님께서는 정치 철학을 하고 계시니까 그 이론화라는 거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저도 아는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뭐 이론화를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는 것보다 사례 자체를 보여주고, 읽는 사람들이 상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한테는 새로운 어떤 그 상상력이 필요하고 다들 지쳐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미 요소가 필요하니까 사례를 좀 찾았던 것 같아요. 결국은 부족한 건 이론이 아니라 상상이다. 아닙니다. 이게 나오고 나서 선생님께서 하나 써주셔야 됩니다. 그런 겁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론은 지금 사실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론들이 우리의 정치적 상상력을 자극하지 못하잖아요. 그 이론의 언어들이 사실 읽고 나면 자꾸 잠자게 만들고 좀 사람들이 힘겹게 만드는 느낌들이 있는데 사실 이 책은 사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사례들이 진짜로 이게 이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우리를 상상하게 만들고 이런 일이 우리한테 펼쳐진다면 하고 상상하게 만드는 어떤 큰 힘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듣도 보도 못한 정치에서 이 시민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매개를 제가 보니까요. 주로 디지털 세계가 이제 개입해 들어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사례를 좀 몇 개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디사이드 마드리드 이게 가장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떤 활동인지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사이드 마드리드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시에서 이제 정책 순위를 정하고 예산 배분을 하는데 완전 개방형으로 시민들한테 그거를 우선순위를 맡기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맡기게 된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인 방식이 있나요? 예를 들면은 쉽게 말해서 좋아요, 싫어요 이렇게 업보팅 이렇게 하는 형태로 사람들이 이렇게 저희 집 앞에 주차장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올리면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렇게 상위로 올라가고요. 적으면 아래로 내려가고. 그래서 최상위에 올라온 여러 개를 이렇게 비슷한 것은 묻고 그다음에 실제로 실현 가능한 것들은 남기고 해서 그 집행 순서대로 실제로 집행을 한 거죠. 이 마드리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디사이드 마드리드가 생기게 된 배경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네. 그 배경에 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마드리드시가 이제 새롭게 등장한 시민 정당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2015년 작년 5월에 이제 아우라 마드리드. 아우라 마드리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지금 마드리드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정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의사결정에 관해서 시민들에게 무조건 묻고 하겠다. 이런 원칙을 세우고 집권을 했거든요. 그런 취지를 이렇게 온라인에서 구현을 하고 왜냐면 온라인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으니까 시간, 공간 구애받지 않고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실제로 시청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의견 수집도 하고 그리고 온 오프라인이 이렇게 효과적으로 섞이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저도 하나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디사이드 마드리드가 온라인 플랫폼이 아니라 온오프라인이 동시에 같이 가는 일종의 플랫폼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기에 디사이드 마드리드에 눈이 갔다면 함께 저술에 참여한 입장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사례들이 있다면 그걸 좀 몇 개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있겠지만은 저는 빠띠의 권원 대표님께서도 이 책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하나쯤 갖고 계실 것 같아서 그거 있으시면 얘기 들어보고 저도 하나 더 붙이는 게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빠띠 권 대표님을 소외시키고 있어가지고 직접 이렇게 참여시켜 주시는 기술을 발휘하시네요. 갑자기 공이 넘어오니까 좀 당황스러운데요. 저는 이제 아이슬란드가 아무래도 그래도 제일 중요한 사례인 것 같고 또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도 주목해야 되는 사례인 것 같다는 생각 드는 게 아무래도 저희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좀 온라인
조금 더 중심이 되는 곳들이 관심이 많이 가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 아이슬란드 사례 같은 경우는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온라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안건을 올리고 그 안건들이 당의 어떤 당론으로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들 하잖아요. 유럽 네. 해적당들은. 네. 저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있는 편이고요. 네, 그래서 중심이 없는 상태에서 누구나 참여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견들이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면 그게 당의 당론이 되는 어떤 그런 구조들이 프로세스가 주목할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이번에 엄청난 성과를 거둬냈지 않습니까? 최근 선거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아이슬란드의 당이 이제 아이슬란드 해적당인데 아이슬란드 의회가 63석이에요. 63석인데 그 중에 10석을 이제 해적당이 차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50석을 가져간 거죠. 예. 아니 사실 이게 다당제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다당제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정치 자체가 연정으로 사는 대부분의 그렇죠. 유럽 국가들이 서기 때문에 65석에서 10석이 엄청난 의석을 가져간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넘버 2 정당이 됐다고 국가적으로 공동 2당이 공동 2당이 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실도 좀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슬란드 사례 외에 이제 선생님 권 대표님께서는 아이슬란드 사례에 좀 집중하셨는데 네. 이 김정현 그 선생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좀 어떤 몇 사례가 있다면 좀 몇 가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방금 저기 잠깐 얘기하셨는데 에스토니아 사례가 있어요. 에스토니아 사례는 뭐냐면 정치 그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 무슨 스캔들이었냐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대 양당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 내가 국회의원 하다가 얼마 전에 아는 동료 의원이 나한테 와서 봉투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을 주면서 법안 발의를 해달라고 제안을 했었다. 그래서 나는 그 돈을 받아서 당비로 납부했다. 이거를 폭로를 했어요. 그래서 폭로를 했는데 그 동료 의원들 돈 주고받은 다른 의원들 이름도 얘기했는데 검찰이 이제 수사를 들어가서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기소를 안 해버립니다. 아, 우리나라 검찰과 비슷한 일이 많이 보던 얘기죠. 그래서 시민들이 열받은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집회가 번졌어요. 지금 뭐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에스토니아가 어떤 나라인지 좀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많이 써보셨을 스카이프가 개발된 나라입니다. 아, 스타트업의 국가예요, 거기가. 제가 미국 유학 생활 동안에 저를 정말 도와준 스카이프가 그 나라가 개발이 됐어요. 저도 뭐 그 나라 처음 이름도 몰랐는데 스카이프가 거기서 왔다는 걸 알고 좀 놀랐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창업가 정신이 중요하고 새로운 걸 시도할 수 있다는 게 자부심인 나라인데 그런 부패가 발생한 거예요. 사람들이 분노를 한 거죠. 근데 그 스캔들이 났을 때 이제 여야 정치권 모두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니까 이제 이거를 해결할 주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어떤 것들을 개혁해야 되는지 이거를 얘기를 하려고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그 에스토니아는 이제 그 뭐죠?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는데 각각 따로 되는 형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되게 그걸 설명이 좋은 상황이 됐는데 대통령이 별 역할을 안 하고 그다음에 국회가 대부분의 일을 하는 나라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약간 원하는 형태의 나라군요. 예전에 뭐 이원 집정부도 이런 말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는데 지금 상황이 되게 그걸 잘 이해하게 도와주네요. 아무튼 근데 그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내가 나서겠다라고 해서 그 이제 정치 개혁에 필요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한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리해서 그 작업을 해서 그러니까 제도화시킨 거죠. 받아서 법안 형태로 발의해서 국회에서 그걸 받은 거죠. 왜냐면 안 받으면 지금 자기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정치 개혁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뭐 예를 들면 시민 발의, 그러니까 시민들이 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이제 들어갔고, 아니면 뭐 정당 우리나라로 같으면 의석이 없는 소수 정당이라도 당원이 몇 명 이상이면 보조금을 준다. 뭐 이런 법안까지 나왔어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기탁금이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국회의원 1,500만 원인데 그걸 뭐 500만 원으로 줄인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제도 개선들이 일어났죠. 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표자로 들어가는 데 있을 때 그 소위 말해 금정적 전병 같은 걸 낮추는 그런 제도 개혁까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치인들을 그냥 놔두니까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다.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진입을 할 수 있게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 이것까지 공감대가 있었나 봐요. 아, 예. 사실 우리나라에 되게 지금 필요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느 정도 가슴이 와닿습니다. 그리고 에스토니아 사실은 이름을 들으면 좀 낯설어서 저도 에스토니아 사례가 나왔을 때 뭐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이 에스토니아 사례가 어떻게 보니까 엄청나게 터칭한 사례고 지금 현재
반드시 필요한 사례에 되게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집중적으로 좀 연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네. 그런 얘기를 듣다 사례입니다. 보니 저도 하나 생각이 또 이렇게 지나간 게 이게 온라인 플랫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온라인 플랫폼 얘기가 저희가 지금 말을 하게 됐는데 그 포데모스 사례에서도 제가 이제 흥미로웠던 거는 윤리강령도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네. 예. 그 윤리강령이 제가 지금 인터넷에서 찾아봤을 때 재밌었던 부분이, 여기 그 포데모스의 선출직으로 나가거나 하려면은 이제 선출직 된 사람들은 어떤 윤리강령을 지켜야 되는데 그 항목 중에 하나가 자신의 책임하에 있던 사기업에 들어가는 거는 10년 동안 금지시키는 항목들. 자신의 책임하에 있던 사기업으로 돌아가는 게 10년 동안 금지시킨다. 네. 그리고 당원이나 그 가족이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회사와 공적인 협약을 맺는 건 금지. 무조건 금지. 네, 무조건 금지. 네. 사실 이런 법안이 진짜 필요한데 우리는 뭐 그 청와대 그 민정수석이 그러고 있으니 참 이렇게 좀 안타까운 이야기가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사례를 들으니까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네. 그런데 제가 또 읽어보면서 약간 눈길이 갔던 게요. 이게 바르셀로나의 엔코무라는 사례도 조금 좀 시선이 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르셀로나 엔코무는 아까 처음에 이제 디사이드 마드리드 얘기하면서 나왔던 그 아우라 마드리드 같이 바르셀로나의 지역 정당입니다. 예. 네. 시민연합 풀뿌리 정당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지금 뭐 참여연대 와 있으니까 참여연대 예를 들면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 혹은 뭐 다른 군소 정당들 혹은 뭐 빠흐띠의 권호연 대표님도 개인 자격으로 그렇게 연합을 해서 단체와 개인이 자유롭게 연합을 해서 만든 시민 정당이에요. 근데 그 시민 정당에 이게 아다 콜라오인가요? 네네. 예, 그분이 아주 엄청난 활약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분의 활약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렇지. 그 아다 콜라오라는 지금 현 시장이에요. 바르셀로나 시장인데 바르셀로나는 스페인의 제2의 도시죠. 근데 우리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그냥 뭐 부산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스페인은 그 자치 그게 되게 강해서 예를 들면 그쪽은 이제 카탈로니아 지방인데 거기는 거의 독립적인 나라 정도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스페인 내에서 굉장히 크고 중요한 도시 시장이 이 아다콜라우거든요. 근데 그 아다콜라우는 예전에 PAH라는 단체 그 대표였습니다. 어떤 단체냐면 혹시 지금 그 김학원 쌤은 자가 주택이신가요? 전세 있습니다. 예, 거의 그렇잖아요. 바르셀로나도 되게 유명한 관광 도시라서 굉장히 많은 집이 그런 식으로 이제 주택 그 가격이 되게 올라 있어요. 거품이 많이 껴서. 그래서 전세 하려면 보통 대출 끼고 집을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거의 마찬가지인데. 혹은 뭐 대출을 끼고 집을 사거나 혹은 그런 집에 세입자로 있거나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주인이 이렇게 돈을 못 갚게 되면 세입자도 쫓겨나고 주인도 쫓겨나게 되잖아요. 근데 2011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으면서 스페인 전역이 거의 그런 집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스페인 뭐 그때 버블 주택 버블은 엄청났지. 그래서 거의 전체 스페인 집 중에 5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쫓겨났어요. 그 시기에 이제 쫓겨난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쫓겨날 이게 처음이면 김만건 쌤하고 권현 대표님이 저희 집 와서 경찰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이야기라.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평소에 지지해주고 그다음에 뭐 먹을 거 서로 해주고 그런 조직이 PAH였어요. 거기 대표가 아다콜라오였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시장이 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워낙에 전국적으로 그런 빈집이 많이 생기고 다들 힘드니까 그 PAH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어요. 서로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돕는 보통 뭐 그런 경우에 뭐 민변이나 아니면 뭐 금융 쪽으로 이렇게 프로보노 하시는 분들이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 형태가 아니라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 예를 들어서 그 단체에 제가 쫓겨날 위기가 차서 그 단체에 가서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우리가 당신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다. 그러니까 당사자 운동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조직이었고 이게 워낙 유명해지니까 아다콜라는 뭐 국회 청문회도 가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야당이죠. 그 사회당에서 당신 우리 쪽으로 와라. 뭐 시장시켜주겠다 이런데 거절하고 그 지역 기반의 정당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해서 결국 그 정당이 만들어진 지 1년도 안 돼서
지지율 30% 가량 얻고 제1당이 돼서 시장을 배출하게 되죠. 여기서 제가 들으면서 느끼는 게 어떤 거냐면요. 결국은 디사이드 마드리드도 그렇고요. 엔코무도 그렇고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인터넷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는 것 같은데 이것들이 지역에 있는 정당이나 지역 단체들 같은 것과 아주 토착적으로 연계되는 네네.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플랫폼들을 들고 오면 작동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플랫폼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왜 작동 안 하지? 아니 저기서 잘 됐다 그러는데 우리는 왜 작동 안 하는 거야? 네. 우리 그럼 이 플랫폼 자체가 우리가 만든 플랫폼에 뭐가 문제가 있나? 뭐 이런 문제 제기가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제가 볼 때는 단순히 플랫폼이 있었다기보다는 그 플랫폼을 작동하게 만들어줬던 어떤 그 지역적 기반과의 토착적 연대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해 보였는데 네네네. 이 사례 속에서 그런 연대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금 형성이 됐었는지를 좀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가 저랑 고현 대표님하고 이진순 대표님 셋이서 지난 5월에 마드리드를 갔다 왔어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마침 또 거리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고 총선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을 보고 만나고 왔는데 그때 그 거리에서 만났던 분들이 해줬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서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집회를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제 그 지역 정당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무슨 집회냐, 뭐 왜 나왔냐 그랬더니 총선이 있어서 활동하고 있다. 그럼 혹시 뭐 모임 같은 거 하냐? 그래서 한다. 뭐 언제 하냐, 어디서 하냐 물어봤고 저희가 이제 참석은 못 하고 모임 장소를 찾아가 봤어요. 그래서 뭐 저희는 이제 어쨌든 정당이니까 당사 같은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저랑 이제 권현 대표님이랑 지도 이렇게 찍어가지고 갔는데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집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잘못 온 줄 알고 한참 돌아봤는데 거기가 맞긴 맞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반 그 사람 집인데 평소에는 이제 사무공간으로 같이 공용 공간으로 쓰는데 그게 무슨 당사도 아니고 필요한 사람들이 그때그때 모여서 쓸 수 있는 공간 형태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존에 정당 하면은 뭐 무슨 국회의원 사무실 아니면 뭐 지구당 사무실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 거리에서 만났던 분들도 뭐 직업이 다 있고 그런 조직들에 다 흩어져 있다가 필요하면 모이고 이런 구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그 지역 기반이라는 것들이 정말 뭐 어떻게 거대한 다른 독립적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거나 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일상 기반에서 필요에 따라서 연대하는 사람들의 형태로 만들어져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 그게 좀 놀랍더라고요. 저도 사실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네. 예,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사실 이게 그런 걸 갖다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르는데 이 풀뿌리 민주주의 토양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네. 되게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서양은 아주 오래 전부터 시민사회 전통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때까지는 사례를 좀 들었는데요. 권 대표님께서는 이런 사례들이 이 우리나라의 맥락에도 좀 적용될 만하다 이런 생각 분명히 하실 것 같아요. 진짜 인터넷 플랫폼을 개발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디지털이 만들어가는 시민 참여 이게 얼마나 가능하리라 보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이게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즘 디지털 민주주의 정말 저도 열심히 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면 너무 열심히 미는데 항상 나오는 말이 아니 일배도 있고 시발단도 있고 아니 얼마나 부정적인 기능이 훨씬 더 많은데 이걸 밀고 있냐는 비판을 제가 가는 곳마다 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마냥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만도 사실인 것 같은데 이 빠우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는지 좀 더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게 이제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되는 상황 이전에 지금 누군가가 나서서 온라인 민주주의, 디지털 민주주의를 준비하지 않으면 어차피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요. 예, 지금 특히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의 모든 플랫폼들이 특정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만든 서비스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공적인 그 공공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이 흔치 않고 뭐 지방 자치 하시는 어떤 이제 지방 기구들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들이 만드는 것들이 뭐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 이런 데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상태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온라인 자체가 공공의 영역으로 공공재가 되고 광장이 되고 하는 문제들을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반드시 더 큰 문제가 올 거다라는 인식이 좀 더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온라인 자체가 좀 더 공공재가 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어떤 소비자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냥 광고의 대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반드시 만드는 작업들을 누군가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문제의식이 있고요. 예. 근데 그러니까 누군가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누군가가 권 대표님과 같이 일하시는 분이 된 사연 같은 건 있나요? 그냥 저희가 이제 그런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옛날에 이제 늘 그런 일들을 계속 하게 되는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인터넷이 분명히 이제 우리가 인류가 발명한 것 중에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고 정말 많은 문제들을 다루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정치, 네, 그리고 왜 어떤 공공성을 더 넓히기 위한 데 사용되지 않는가 이런 문제의식들을 좀 개인적으로도 가지고 있었고 저희 멤버들도 그런 부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저희가 먼저 시작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개발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네, 시작점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이 공간의 공공성을 부여하는 작업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이게 인터넷 공간이라 그랬을 때 우리가 그 공간이라는 개념을 참 캡처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이걸 갖다가 이 공간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캡처해낼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은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 페이스북은 진짜 정말 광고의 대상으로서 나의 아이덴티티가 정해지는 공간이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정치라는 항목으로 인터넷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쉽게 활동할 수 있고 내가 뭔가 쉽게 어떤 액션을 한 것들이 어떤 정치적 효용으로 이제 전환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들이 점점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그 플랫폼 속에서의 나는 소비자로서의 나가 아니라 정치에 참여하는 어떤 개인으로서 정의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공간이 현재는 많이 없죠.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없고, 네.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소비자가 아니라 네. 어떤 공공사에 참여하는 개인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 부분도 저한테는 또 많이 와 닿는 표현입니다. 사실 네. 공공사에 참여하는 개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요? 공공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그렇게 표현을 하지 하나의 개인이라고 독자적으로 딱 정해놓은 경우가 되게 좀 드문데 좀 빠우띠는 볼 때마다 그 개인이라는 항목을 되게 많이 강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되게 예민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지금 저희가 30년 만에 어떤 광장이 열렸다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 광장이 다시 닫히거나 뭐 다시 열리거나 하는 문제 이전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충분히 어떤 개체로서 존중받을 만한 사람들로서 바라보는가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정말로 우리가 정치가 바뀌려면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들을 더 많이 열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최근에 정말 싫어하게 된 단어 중에 하나가 동원 예비군 뭐 동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동원되는 주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그 자발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많이 찾아야 되고 그게 우리한테 지금 더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80년대에는 그런 방식들이 지금과 다른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시위하는 게 중요했다면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정치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시위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사실 참여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아까 참여했는데 어떤 때는 머릿수만 늘리고 온 게 아닌가. 되게 예민한 얘기 같아요. 아닙니다. 해야 되는 이야기죠. 이제 머릿수만 늘리고 온 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사실 저는 집회 나가면 많은 분들이 전 집회가 재미없는 건 상관이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집회가 재미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발상을 하시는 거에 전 반대예요. 그런데 집회 갔을 때 계속 내가 끌려다니는 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작은 공간이라도 가서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아니라 집회에 가서 계속 뭐라고 해야 될까 앞에서 큰 무대에서 나오는 이야기만 듣다가 오는 집회를 갔다 오면 뭐
그것이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면 어떤 정도 견딜만 한데, 그것도 일상적으로 계속 반복되면 내가 과연 여기서 내 목소리가 진짜 반영되고 있는가라는 의심을 가질 때가 물론 저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2008년 촛불 집회가 참 좋았던 건 뭐냐면, 네. 소규모 토론회가 정말 많이 열렸잖아요. 길거리에서.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누구든지 나와서 이야기할 모든 수 있고 사람들끼리도. 모든 사람들이 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고 저는 거기서 참여 속에 개인이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참여와 개인이 아주 잘 어우러져서 전 2008년 촛불 집회가 너무 좋아서 책도 썼던 거였거든요. 네, 네. 이래야 된다. 우리 앞으로 집회가 이래야 된다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글을 썼던 거였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 이제 인터넷 공간에다가 구현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네. 것들이 온오프라인과 같이 갈 수 있다면 저도 되게 좋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좀 그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게 이런 디지털 시민 활동이 실제 뭐 정치 활동이나 정당 활동에 네. 영향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잖아요. 네네. 사실 이건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세 명이 같이 참여했던 컨퍼런스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는 지금 현재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현재는 중요하지 않다. 이게 있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변명을 했지만 네. 근데 거기서도 계속 제기되고 있었던 게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냐라는 문제를 했잖아요. 우리도 네. 결국은 그걸 고민해 보긴 봐야 되는데 네네. 실제 우리가 이렇게 정당 활동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친 실제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그 사례를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예. 제가 듣기로는 지난 필리버스터 뭐 완전 맹활약이었다고 들었었는데. 그 필리버스터 때 와글에서 만든 그 사이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름은 필리버스터.me라는 사이트고요. 필리버스터는 이제 무제한 토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의회에서 뭐 이 법이 통과되거나 혹은 뭐 법이 부결되는 걸 막기 위해서 계속 떠드는 게 필리버스터인데 저희가 그때 어떤 사이트를 만들었냐면요. 국회의원들 할 말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할 말 써주자 우리가. 근데 우리라는 건 이제 이용자들이 국민들이 써주면 국회의원들이 그거 찾아서 읽게 하자.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냥 게시판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필리버스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말을 거기 쓴 거죠. 근데 거기 그때 총 방문 그 카운팅은 38만, 순 방문자는 17만 명이었어요. 아, 예. 그리고 3만 8천 개 정도의 연설문이 탄생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뭐 사실 뭐 지금 뭐 맹활약이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저희도 몰라요. 그냥 1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와서 그리고 3만 8천 개나 되는 그 정말로 이렇게 이게 진짜 연설문이다 싶은 글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국회에서 읽혔잖아요. 예, 국회의원들 네 분께서 그 중에 이제 일부를 그러니까 들고 가서 그냥 읽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어도 거기 참여했던 3만 8천 명 혹은 방문했던 17만 명은 이 경험을 통해서 정치를 다르게 보게 됐을 거다. 그 정도는 저희가 기대를 하는 거죠. 아니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실제 제도권에다가 넣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 네. 그리고 그게 몇 명의 글이 읽혀졌지 모르겠지만 그런 글이 실제 공공의 장에서 읽혀졌다라는 경험은 엄청나게 새로운 경험이고 다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험을 주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네. 되게 이것도 터칭한 하나의 사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이 필리버스터 때 빠흐띠는 뭐 한 일이 없나요? 그때 이제 필리버스터 단미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와그라고 같이 한 게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해서 그때 그 테러 방지법 논의보다 그게 그 테러 방지법 논의가 그때 국회의원 그 일정보다 네. 총선 일정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여론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자라는 걸 저희가 같이 기획을 해서 그때도 저희는 시군 참여를 좀 많이 고민하니까 네. 토론도 아니고 찬반을 표시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그때 질문을 3가지를 했었는데 질문 3가지가 첫 번째가 테러 방지법 논의가 총선 일정보다 중요하다라는 질문이었고 여기서 찬성해 주신 분이 12만 명 정도 됐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질문도 10만 명, 한 10만 명 정도 참여해서, 저희가 실험한 것들은 국민들이 너무 쉽게 어떤 법안에 대해서 10만 명 정도가 이건 아니다라고 바로 의사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본 적이 있고요. 거기도 댓글도 다 합쳐서 한 3만 개 정도 많이 달렸었어요. 달렸죠. 네. 3만 개 댓글이면 네. 이게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은 일입니다. 3만 개 댓글.
제가 진짜 한 3주일 밤새서 써야 되는 분량이 3만 개 댓글인 것 같은데요. 시발단들도 10명이 나눠서 해도 3,000개씩 해야 되는 엄청난 분량이네요. 그런 것들이 댓글들이 달렸다 그러고 하는데 이 실제 그렇게 우리가 이게 상상력인 것 같아요. 네.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안에 제도권 안에 우리 목소리를 넣을 수 있는 방식을 또 상상해 보게 되잖아요. 네. 이게 가능했다 그러면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엄청난 저는 엄청난 실험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엄청난 실험이 되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권 대표님께서 이제 그때 한번 어디서 발표하실 때 제가 네. 살짝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디지털을 통해서 정당 활동도 가능하다. 네. 라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또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해적당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네. 가능성을 더욱 더 높이고 있는 좀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우리 디지털 정치가 정당 활동과 연계될 수 있는 어떤 준비는 되어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나요? 저희가 그때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마 듣도 보도 못한 정치에서도 에스토니아 얘기할 때 500명 이상이면은 그 정당을 만들어서 보조금 받을 수 있고 그런 얘기도 그렇게 있었죠. 개혁이 됐죠. 근데 한국에서는 정당을 만들려면은 각 지도당이 1,000명이 모여야 되고 그것도 얼마 전에 이게 온라인으로 가입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전에는 손으로 다 적어서 가입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제도적으로 막아놓은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에스토니아 사례도 있고 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페미당이나 다른 정당들 움직임들이 있듯이 한국에서 수많은 정당들이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우주당이라는 것도. 저희 우주당도 네, 우리가 주인이당이라고 해보고 있는데 그 우주가 아니었군요. 네, 우리는 주로 할 수 있는 걸 하는 정당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정당이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올해 6월부터 저희가 나는 알아의 개당이라고 해서 원이슈 정당을 했었거든요. 프로젝트 정당. 원이슈 정당요? 네. 예. 근데 이 과정들이 처음에 4가지 이슈를 꺼내놓고요. 예를 들어서 데이트 폭력 강화법이라든지 처벌 강화법이라든지 최저임금 10,000원법, 시급 10,000원, 그다음에 GMO 이런 얘기들을 풀어놓고 시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저희가 원이슈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이슈를 다루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GMO를 다뤘으면 좋겠다고 하신 분이 한 6,000명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GMO로 이슈를 정하고 그다음에 제일 처음 먼저 한 게 당명을 같이 정해보자. 당명을 투표로 정했는데 그때 떨어진 게 우주당이었는데 네, 아무튼 나는 알아야겠당이 압도적인 표를 얻어서 네, 당명을 정하고 그다음에 당원 가입을 저희가 거기서 바로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당원 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정치적인 활동으로 보여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들 많이 하시니까 저희가 내건 게 이 프로젝트 끝나면 저희가 데이터 싹싹 지우겠다. 걱정하지 말고 기록을 없애겠다. 기록을 없애겠다. 네, 그래서 정당 당원 가입을 받았고 한 800명 정도가 들어오셨고요. 그런 약속을 해야 되는 이 더러운 나라 없어야겠습니다.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안건도 GMO를 이제 GMO 완전 표시제법을 하기 위한 법 내부 세부 사항들을 어떻게 정할지도 당원들이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들을 해봤고요. 그러고 나서 그 법안을 정리해서 몇몇 의원들한테 드려서 발의까지는 갔는데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저희가 또 행운의 편지도 보내드리고 온라인으로 네, 한 1,800통 정도를 국회의원들한테 보냈거든요. 이 법안을 통과해달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내지 않으면 네. 통과시키지 않으면 불행이 찾아올 것입니다.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하지만 보내면 다음에 꼭 당선되실 겁니다. 네, 이런 행운의 편지도 보내드리고 해서 전 받아보신 국회의원들 보좌관들이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당 한 110통씩 받았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예. 근데 저희가 정당이 준비가 됐냐라는 질문을 하실 때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건 정당에서 많은 현재 한국에 있는 정당에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온라인 플랫폼 만드시는데 어느 팀에서 만들었는지 꼭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네. 홍보팀에서 만들었으면 이거는 의견이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들어와서 떠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하는 거고요. 네. 결국 우리 의견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하는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그냥 공간을 마련해주고 거기서 소리가 커지면 그냥 선전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군요. 전 정치가 헛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또 존재하네요.
사실 우리가 정당 이야기를 하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학에서 배웠던 정당의 개념이 확실히 바뀌었기 때문에 네. 원 이슈 정당이라는 이름 자체가 되게 낯설지만 신선하게 저한테는 들렸습니다. 어떤 네. 하나의 이슈에 집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떠나는 정당. 네. 정말 멋있는 정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제 친구 중에 그 선대인이라는 친구가 세금혁명당이라는 거 하는데 당원이 혼자더라고요. 1인 정당. 예, 1인 정당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처음 시작할 때 저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말도 안 되게 1인 정당인데 사회적으로 의미가 좀 있더라고요. 사실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그 다양한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은 조금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의 원이슈로서 이걸 실제 해보니까 얼마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했다는 거죠? 예. 저희가 첫 번째 이제 안건 정하는 투표에만 거의 한 4만 명에서 5만 정도 참여한 엄청 많이 것 같고요. 왔네요. 예. 이게 뭐 참여가 사실은 사실은 접근성이 있으니까 이 많은 참여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조금은 고민해봐야 되는 게 우리의 존재감을 좀 알려야겠다. 네. 우리의 이런 존재가 있다라는 것만 알려지면 훨씬 더 그 접근성은 좀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협력해서 같이 우리들의 존재를 알리는 일들을 좀 열심히 해야겠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민감하면서도 좀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 이 모든 것은 이 질문을 향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음 대선에서 우리가 이 디지털 플랫폼을 여러 방식으로 활용하게 될 텐데 필연적으로 활용하게 되잖아요. 사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반대쪽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시발단이라는 조직을 활용해서 그걸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저질스러운 방식 말고 우리가 만약에 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와글이나 빠우띠가 구상하는 것이 이 대선에 대비해서 무엇인가 있다 그러면 조금 살짝 흘려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거는 대선이 치러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지금 나라 꼴이 그게 가능할지조차 의심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된다면 이런 상상은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아까 에스토니아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시민들 개인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모을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그 에스토니아에서 했던 그 방식이 이제 공식적인 이름은 이제 민회였어요. 시민의회. 근데 줄여서 민회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서 책에 실었는데, 그 민회는 결국 그게 정당이나 의회에 있는 조직은 아니지만 그 제도권 정치 바깥에 있지만 그 제도권 정치 바깥에서 광장의 목소리를 그 되게 잘 다듬어서 수렴해낸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공간도 그런 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랬을 때 근데 그게 뭐 단순히 원로들이 모여서 뭐 의제를 설정하는 게 아니고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4만 명, 뭐 17만 명 이렇게 적어도 그 정도 단위가 이렇게 의사결정을 해서 의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만들어낸 의제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을 수 있다면 그런 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면 그게 민회가 되고 그게 이제 대선 주자일 수도 있고 정당일 수도 있고 그들과 대등하게 협상하거나 대화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어떤 상상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온라인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와글은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면 빠우띠는 어떤 준비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저희는 뭐 요즘 이제 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이것저것 잽을 날리듯이 해보고 있는 중인데요. 우주당이라고 하는 것들을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우주당에서 저희가 바라는 것들, 그러니까 저희라는 게 빠우띠뿐만 아니라 우주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을 사심을 섞어서 얘기를 해보자고 해봤더니 다들 바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 좀 비슷한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싶다고들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네. 그것도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그 말이 정말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전문성이 자기 직업 안에서만 발휘되고 정치까지 발휘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루트들을 와글이든 어디든 이렇게 좀 뚫어주시면 그런 전문성 가진 분들이 정말 조금씩만 움직여도 정말 크게 변할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은 내년 대선 그리고 대선 후에 바로 오게 되는 지방선거에까지 사실은 수많은 전문가들이
무리하지 않고 네. 조금씩만 네. 움직여줘도 네. 큰 변화가 올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한 명의 리더가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각자가 생각하는 중요한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 어떤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플랫폼에서는 여기는 누구나 와서 뭐든지 해도 됩니다. 네. 예, 반사회적이지만 않으면 뭐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권호연 대표님도 그런 전문가 중에 한 그렇죠. 분이신 저도 거죠. 그런 것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네, 저도 네, 하는 네. 것뿐이고. 네. 네. 이런 빛과 소금 같은 분들이 있어서 아, 좋습니다.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저기 그 한쪽에는 사실은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요. 빛과 소금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저 앞에 앉아 있는 김정현 선생님이 되게 젊으세요. 그래서 약간 빛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저 옆에 계신 권 대표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걸 주시는 소금 같은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빛과 소금이 이제 동시에 제 눈앞에 앉아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빨리 썩어야 되는데. 네. 예, 어쨌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요.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건 뭐냐면 나도 거기에 뭔가 나의 전문성을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는 네. 그런 하나의 전문가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지금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게 영혼 없는 전문가들 때문이거든요. 예, 사실 이 영혼 없는 전문가에게 혼이 비정상. 요즘 그 혼논리가 너무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 영혼 없는 전문가들이 정말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기술적이고 계산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사회에서 뿌리 깊은 부패들을 만들어내는데 저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 그 부패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감정적으로 방조하거나 아니면 그것 자체를 그냥 모른 척하고 돌아섰던 거잖아요. 네.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고 고발하려는 사람이 한 두어 사람 나타나니 그 사람은 이제 사회적으로 생매장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런 생매장이 그 옆에서 같이 부역했던 영혼 없는 전문가들이 없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두 분께서 하시고자 이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보태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볼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두 분께서 아직 하시지 못했던 말씀이 있다면 각자 좀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네. 소금이 먼저 말을 하고 빛이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되게 좋은 얘기로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예. 네. 소금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서 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네. 제가 농담처럼 한 얘기가 모두가 거목이 되지 말고 빨리 썩어야 되면 빨리 썩어서 없어지자고. 네. 예. 거름이 되자. 네. 거립이 되자. 모두가 거목이 되려고 하지 말고요. 예. 많은 사람들은 꽤 거름이 될 필요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한국의 많은 자원들이 빨리 순환될 수 있으려면 거름이 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오늘 이렇게 명언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이게 목록이 좀 적어진 느낌이 좀 들 정도로 많은 명언을 이제 권 대표님이 해주시고 계시네요. 네. 이제 또 마지막으로 또 김정현 선생님께서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1월 12일에 집회를 나가서 봤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중학생, 고등학생 그 분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좀 재밌었어요. 그 보는 것만으로도 재밌었는데 일단은 구호를 외치는 리듬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예. 저도 숨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걸 못 따라하겠더라고요. 저도 아직 20대인데 굉장히 묘하게 빠르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구호를. 근데 그 에너지가 너무 좋았어요. 보고 있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고 힘이 나고 난 저 사람들이랑 함께 다음 세상을 만들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 거대한 권력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안 움직이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빛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움직일 때 어둠이 물러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듣도 보도 못한 정치 온갖 해외 사례가 나와 있지만 그 사람들 직접 만나서 물어봐도 자기들도 다 똑같았다고. 과연 이게 가능할까? 우리도 안 될 거야 라고 그런 비관론이 많았대요. 근데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질문을 많이 받아요. 한국은 왜 안 될까요? 안 하니까 안 되죠. 라는 말을 지금은 좀 조심스럽게 하는데 사람들이 화가 나 있으니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 그랬을 때 어쨌든 조금 더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 에너지를 갖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도 그렇고 이제 기성의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 분들이 뭐 참여할 수 없다거나 힘이 없다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살 세상에 대해서 같이 그려가는 방식으로 합의를 해내는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조금 하나 생각이 든 게요. 기성세대가 새로운 세대에게 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저는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라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때 안 됐다고, 그 새로운 세대 때 하는 게 안 될 리는 없거든요. 네. 그거 뭐 보장도 없는데 내가 안 됐으니 너도 못할 것이라는 이상한 확신에 사로잡혀서,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는 좀 삼가해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제일 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오늘 뭐 두 분을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 나름대로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시민 정치, 이 개념만으로 존재했지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듣도 보도 못했네 라고 하는 그런 정치가 실제 이 지구상 곳곳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오늘 듣도 보도 못한 정치의 저자 김정현님과 그리고 그 듣도 보도 못한 정치를 하고 계시는 권호연 대표님을 통해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드리드 디사이드를 비롯해서요, 몇 가지 사례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례 외에도 대만에서 민간 차원에서 만들어진 시민 참여 소프트웨어 개발 커뮤니티인 거부제로, 그리고 캐나다의 비영리 정치 참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오픈노스, 핀란드의 온라인 시민 발의 웹사이트 오픈 미니스트리 등이 실제 존재하고 있고요.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들으셨던 와글과 빠으띠가 앞장서서 정치 디지털 플랫폼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와글은 군중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더 나은 민주주의라는 비전을 내세워서 활동하고 있고요. 해외의 정치 혁신 사례 등을 연구하고 전파하면서 정치 혁신을 위한 디지털 도구를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으띠는 본격적인 시민 주도의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하는 독자적인 개발자 집단인데요.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적 공론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사회 운영 시스템을 일상의 정치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고 있는 정치가 듣도 보도 못한 정치가 아닌 누구나 보고 듣는 정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 대선에서 맹활약이 기대되는 건 왜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 참여연대. 청년 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보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